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저 마지막 제품별 원가 계산인 종합원가 계산을 갖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개별 원가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에 대한 거 말씀을 해드렸고요. 교재는 1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정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셨던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2번에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 비교한 표가 나와 있죠. 이건 개별원가 계산 할 때도 보셨던 거였을 텐데 거기 보시게 되면 생산 형태라든지 적용 대상 업종이라든지 제조 지시서, 그다음에 원가 계산 방법. 원가 계산 방법에서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또는 부문별, 공정별, 부문별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왜 묶어서 한꺼번에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해서 개별원가 계산에는 제품별, 개별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라든지 완성품 단위당 원가, 그다음에 원가 계산의 정확성, 원가 계산의 비용. 제가 개별원가 계산할 때 앞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항목이었었죠. 자,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하고 비교해놨던 표 여기 똑같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따가 시간 드릴 때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거고.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자격시험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관련된 것들 말로 물어보는 거 꽤 있었죠.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이제 세무 2급에서 요거 가끔 잘 물어보는 문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회계 1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은 우선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물량 흐름이라는 거 차변의 투입량하고 오른쪽에 대변의 산출량하고 수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뜻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핵심 과제라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원가 집계 한다 그랬죠. 원가 집계는 보통 문제에서 다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원가 집계하는 방법, 물론 회계 1급 때 계산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따가 예제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집계되면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으로 여기 원가 집계된 금액을 나누어주면 한 단위당 얼마라고 단위당 원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단위당 원가가 나온 다음에 제조원가하고 기말 재고를 단위당 원가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절차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해당되는 거 예제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고 다음 또 예제 문제 풀어보고 종합원가 계산 추가된 항목을 갖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그다음에 단기 완성품, 기말 제공품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초 제공품, 우선 종합원가 계산 절차가 물량 흐름을 맞추라 했었는데, 물량 흐름을 맞추라는 뜻은 지금 주어진 자료대로 여기 해당 제공품 규정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 200개라고 했으면 200개, 완성도는 6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이요. 단기 착수 수량은 800개, 거기다가 800개 쓰시면 되겠고, 단기 완성품 수량은 700개래요. 단기 완성품 수량 700개 이렇게 쓰시고요. 기말 제공품 300개 남았대요. 기말 제공품 300개, 그 다음에 40% 완성도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지금 여기 물량의 흐름은 여기 왼쪽에다가는 제가 산출량이라는 용어 썼었죠.
아니 산출량이래. 투입량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1000개가 들어갔는데 1000단위가 들어갔다 그랬었죠. 산출량은 1000개가 됐더라. 요게 바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물량의 흐름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평균법도 있고 선입선출법도 있는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죠.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됐다. 그러면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됐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로 해놓은 이 완성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정 초기에 100%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완성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가공비인 경우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얘는 완성도 사용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 가공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집계할 때 직접 재료비, 가공비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왜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든 초반에 전량 다 투입이 가능하지만 가공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량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조 공정의 단계마다 만약에 사람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사람 100명이 있어요. 100명을 공정 초기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일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절대 가공비는 여기 공정 초기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료는 가능하단 말이죠. 즉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투입 시점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높아심에 여기 원래 원가 계산할 때는 세 가지를 집계한다 그랬었죠.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집계해야 되는데 집계하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그 집계하는 건데 얘를 구분만 했다는 얘기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여기 두 개 합쳐서 가공비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어만 그렇게 집계한다는 뜻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물량의 흐름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제공품 규정의 투입량과 산출량을 계산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좀 뭘 해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 되겠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평균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투입량은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산출량만 갖고 계산하시라고 했었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여기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됐다고 하니 완성품이라든지 기말 재고에 재료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요? 얘기하면은 여기 700개하고 여기 300개 합쳐서 10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완성품은 어차피 직접 재료비도 가공비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기말 재고에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뜻은 완성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뜻이니까 300개가 40% 완성이 됐다면 3, 42 그냥 120개가 다 완성된 걸로 보자. 지금 이렇게 환산을 했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700개하고 환산된 개수가 몇 개예요? 120개가 나왔죠. 120개면은 700개, 120개 동안 몇 개가 됩니까? 820개. 요게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난번에도 연습하셔서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은 평균법과 무엇이 다르냐? 여기 기초 제공품 있잖아요. 기초 제공품을 빼준다는 얘기죠. 즉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투입된 거 그냥 더해서
그냥 평균을 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기초 재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완성도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다 상관이 없지만 선입선출법은 지금 원가 계산이 아니 원가 계산을 하는데 작년도에 투입됐던 그 기초 재고를 갖다가 합치면 원가 정보가 지금 더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올해 거만 가지고 원가 계산해야 되니까 작년에 투입됐던 거는 빼버리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여기 작년에 투입됐던 거 얘는 빼버리고 순수하게 올해 투입된 얘만 갖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에도 평균법, 즉 산출량에서 기초 재고를 빼버리면 선입선출법이 된다고 그랬었죠. 직접 재료비 지금 산출량은 1000개인데 여기 기초 재고 200개를 빼주게 되면 선입선출법으로 작성된 여기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800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는요. 여기 똑같이 200개 중에서 60%가 완성이 됐었다면 120개를 빼버리게 되면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개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도 여기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두 개 비교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해드렸어요. 자, 잠깐 10분 쉬셨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걸로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지난번 회계 1급 때 했던 거 그냥 복습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것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초 제공품이 700개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 700개 쓰시고요. 완성도는 3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1500개. 1500개. 지금 물량 그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그 다음에 단기 완성된 거는 1700개가 완성이 됐대요. 1700개. 그 다음에 기말 재고로는 500개가 남아있는데 완성도는 지금 50%가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물량의 흐름. 지금 투입량이 총 2200단위가 됐고 여기 나와 있는 산출량도 2200단위. 첫 번째 물량 흐름은 맞았죠. 자,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똑같이 주어진 조건이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또는 100% 투입됐다면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에는 완성도를 쓰지 마세요. 그냥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라 했었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에는 이 완성도를 사용해서 환산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 그랬었어요. 자, 평균법은 여기 기초재고 완성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산출량만 갖고 계산하는 방법을 평균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 계산해 보게 되면 1700개하고 그냥 500개 두 개 다 더하면 2200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은 2200개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가공비는요. 1700개에다가 가공비는 여기 완성도 환산해서 써달라고 했으니 555 250개죠. 그러면 250개를 1700개하고 더하게 되면 여기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나와요? 1950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평균법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초재고만 빼주라 그랬었죠. 기초재고를 빼주게 되면 여기 700개를 빼죠. 그럼 몇 개가 돼요? 700개를 빼면 1500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500개. 자,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3721 210개를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1740개 나오겠죠? 여기 개수는
740개. 그러면 선입선출법은요, 평균법에 비해서 기초재고를 빼주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가 평균법보다 많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근데 같을 수는 있어요. 평균법으로 계산한 완성품 환산량 개수나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완성품 환산량이나 똑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기초재고가 없다면 똑같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기초재고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기초재고가 없을 수 있냐고요. 올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전년도에 당연히 기초재고가 없겠죠. 그런 차이점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시험 문제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주어진 조건이요. 직접 재료비도 가공비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직접 재료비나 가공비나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가 똑같아지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이스크림 만들 때 그 아이스크림에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바닐라도 있고 초코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에 처음에 한꺼번에 다 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단일 제품, 단일 재료가 아니라면. 그럼 중간중간에 딸기도 들어가고 시럽도 들어가고 초코도 들어가고, 그러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조건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죠. 또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완성도가 60%일 때 직접 재료비가 투입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균법으로 먼저 해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고 하면 여기 1700개하고 500개 얘를 다 더하면 됐지만 지금 이 기말 재고의 완성품 환산이 몇 %예요? 50%? 근데 재료는 언제 투입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재료가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얘를 빼버려야 되겠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이 2200개가 아니라 몇 개로 계산돼요? 1700개로 계산된단 말이죠. 얘가 한동안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시험 출제가 됐었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 여지껏 14년 동안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이거 나왔더니 사람들이 멘붕 생긴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60%대 투입이 돼? 그럼 얘를 계산해라는 소리야. 이것 때문에 기출문제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원가 계산을 배운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뭐 내용 간단한 거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또 배울 때요. 여기 이제 합격품을 갖다가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때도 이 완성도를 갖다가 많이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완성도는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매번 제품을 받는데 움직임 여기 다른 데로 막 이동이 돼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품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처음에 원재료가 투입되고 난 다음에는 제공 과정이 항상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서 완성도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한다. 얼마만큼 진척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준의 척도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합격품에 대한 얘기, TAT 2급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에요. 아니, 전산 세무 2급에 추가됐는데, 물론 시험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시험 문제 전산 세무 2급도 포함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이 물량 흐름과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걸 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전산회계 1급 때에도 지금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공품 계정에서 이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금액이 나와야 돼. 여기 있는 것이 뭐였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당연히 이런 수량이 아니라
금액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 여기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하나하나 다시 또 좀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시험 문제에서 전산세무 2급에서 가끔 나오는 게 제조원가는 얼마예요? 바로 여기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 거.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얼마예요? 금액으로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계산하는 절차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해 드릴 때 시험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알려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한번 연습해 보시고 세무 2급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복잡하지는 않고 되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 흐름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계산하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또 흐름을 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건 다 할 줄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또 지금 여기 과정에 대해서만 첫 번째 종합 원가 계산 절차에서 물량 흐름, 완성품 환산량 두 가지는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됐나요? 자, 그럼 됐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회계 1급에서도 그렇고요. 세무 2급에서도 그렇고 이따가 뒤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차이, 비교 요거를 갖다가 물어봐요. 그것도 말로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그 내용만 잘 이해하셨다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종합원가 계산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시험 문제도 전산세무 2급도 얘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했어요. 물량 흐름과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해보셨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번에는 여기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서 물량 흐름,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그다음에 원가 집계, 단위당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제조원가 계산, 기말재고까지 다 한번 쭉 한 문제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주어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물량 자료로 기초제공품은 100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량 흐름은 연습하셨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여기 100개, 완성도는 25%.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400개, 착수 수량은 400개라고 주어지고 있고요. 완성량은 300개래요. 완성량은 여기 3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개. 완성도는 50%. 자, 이렇게 주어지고서는요. 자, 요 자료. 자, 첫 번째 물량 흐름 맞나요? 투입량 500개, 그 다음에 선출량 500개. 물량 흐름은 딱 맞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래요.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산출량 2개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돼요?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몇 개가 됩니까? 100개니까 400개 나오겠네요. 그죠? 200개가 50% 완성됐다면 환산을 해보면 100개가 다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자. 그렇게 뜻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는 400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을 해보세요.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평균법에서 기초재고만 빼주면 되니까 선입선출법은 여기가 400개가 되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몇 개가 돼요? 25개를 빼주면 되니까 375개 맞았어요. 375개.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연습했던 대로 지금 물량 흐름과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두 개는 했고요. 세 번째 원가 집계 하래요. 원가 집계를 하는데 원가 자료가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기초제공품인 100개에는 여기에는 당연히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가공비도 두 개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기초제공품의 재료비는 얼마래요? 5,000원. 그럼 여기 제가 기초하고 투입된 거 이렇게 나눠놨죠.
그 원가를 집계할 때 직접 재료비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는 5,000원이래요. 여기 5,000원 있다는 뜻이고 가공비는 얼마가 있대요? 1,000원이 있대요. 그러면 1,000원 갖다 그대로 쓰세요. 지금 원가 집계하는 거예요. 원가는 두 가지로 집계하면 되죠.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가공비가 얼마인지. 자, 투입된 이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겠고 가공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 단기에 투입된 재료비의 발생 원가는 16,000원이래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 투입된 거 16,000원이라니까 그대로 써줬어요. 지금 제가 여기 숫자만 나열할 뿐이지 별도로 제가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단기 발생한 가공비는 얼마가 있대요? 3만원 있대요. 3만원 이렇게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평균법은 그냥 여기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에 투입된 거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기초에 5,000원 있고 단기에 투입된 재료비 16,000원 있으면 두 개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있다는 뜻이에요? 21,000원이 있다는 뜻이죠. 21,000원이 지금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그냥 하나로 합쳐주는 것 뿐이에요. 가공비는 기초에 1,000원 있고 그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게 3만원이 있다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1,000원? 31,000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집계했죠. 요게 바로 세 번째 단계에서 원가 집계가 끝난 상황이에요. 직접 재료비는 얼마다? 21,000원. 가공비는 얼마다? 31,000원. 원가 집계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하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당은 우리가 앞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 거 있죠? 완성품 환산량 한 단위당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21,000원인데 지금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500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500개를 갖다가 여기서 나눠주면 돼요. 그냥 손으로 할까?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누기 몇 개로 나눠주라고요? 500개. 자, 그러면 좀 어디 갔어? 직접 재료비 21,000원을 갖다가 나누기 500개로 하게 되면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계산이 돼요? 42원 계산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공비 31,000원을 갖다가 지금 완성품 환산량 몇 개라 그랬어요? 400개라 그랬죠? 여기 나누기 400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단위당 원가는 얘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31,000원 나누기 400개 하니까 77.5원 나오죠? 77.5원. 완성품 환산량 한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42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77.5원 계산됐죠? 그럼 요 계산된 그 절차가 여기 네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두 개 다 끝났어요. 그죠? 마지막 뭐 해주면 돼요? 제조원가 계산해 달래요. 제조원가 여기 지금 완성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가 있어요. 가공비도 있고 직접 재료비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게요. 우선 직접 재료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우선 직접 재료비 완성된 게 몇 개예요? 여기 300개가 완성됐잖아요. 그죠? 300개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직접 재료비 한 단위당 얼마로 계산해 주기로 했어요? 42원 계산해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한 개의 단위당 42원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300원 곱하기 42원 하니까 12,6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 계산할 때도요. 가공비도 완성품 개수는 똑같죠. 그죠? 곱하기 해주시고요.
단위당 원가 완성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는 한 단위당 얼마씩 곱해주기로 했어요? 77.5원 곱해주기로 했잖아요. 두 개 더하면은 곱하면은 300원 곱하기 77.5원 하니까 23,25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제조 원가는 그래서 얼마라고 결론이 나요? 23,250원하고 가공비요. 재료비 12,600원 해주게 되면 35,85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제조 원가 얘는 얼마가 된다? 제조 원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써놓을까요? 제조 원가는 계산해 봤더니 35,850원. 그럼 얘는 제조 원가라고 그랬는데 얘는 좀 줄임말이고 정식 명칭은 뭐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여기 제조 원가의 원래 명칭은 풀네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 금액 나왔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직접 재료비인 경우에는 완성품 200개 그대로죠? 환산량이 200개니까 200개 곱하기 직접 재료비는 얼마 42원 해주기로 했죠? 200개 곱하기 거기 42원 하면 8,400원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가공비 계산할 때는 완성품 환산량 환산해줘야 되죠? 몇 개? 100개 100개 이렇게 해주시고 곱하기 가공비는 단위당 원가가 77.5원 이렇게 했으니까 금액이 7,75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8,400원에다가 7,750원 더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16,15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16,150원 이렇게 나왔다. 그럼 기말 재고 금액도 화폐 금액으로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 파트에서 계산하려고 했던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제조원가 계산했고 기말 재고 금액도 계산이 끝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종합원가 계산 절차의 5가지를 다 끝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조원가가 얼마예요?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예요? 얘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한테 요거 아까 우리가 일일이 계산했던 직접 재료비에 여기 단위당 원가 알려주고요. 가공비에 단위당 원가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계산하면 돼? 여기 완성품, 그 다음에 환산량 요것만 적용시키면 되는데 제조원가인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나 가공비나 완성품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줄어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완성품 기말재고에 대해서 그냥 직접 재료비인 경우에는 완성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가공비인 경우에는 완성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요 기말재고 제공품에 대한 계산을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요 문제가 맨 마지막으로 세무 2급에서 간혹 출제가 돼요. 요거 계산. 그러면 요 완성품 환산량만 환산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단가는 시험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주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문제 푸는데 한 2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요 단계 요거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은 얘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요 계산하는 방법 금액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지금 얘를 설명해 드린 건 평균법이죠. 평균법이었기 때문에 여기 기초 재료비하고 투입된 거 재료비하고 두 개를 더했죠.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보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이 뭐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16,000원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평균법으로 두 개 더한 금액 21,000원으로 했지만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16,000원만 갖고 하시면 돼요. 여기 16,000원 그 다음에 나누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돼요? 직접 재료인 경우 400개죠. 400개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단가가 얼마 나오겠죠? 16,000원 나누기 400개 하게 되면은 40원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공비인 경우는 3만원만 갖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3만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여기 몇 개 나와 있어요? 선입선출법의 환산량 375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3만원 나누기 375원 하게 되면은 80원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됐으면 완성품 환산량이다 또 같이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한번 이거 지난번에 회계 1급 때 설명해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바꾼 거 없어. 근데 여러분 머릿속은 바뀌어 있죠? 설명 들을 땐 잘 기억했는데 연습 안 하면 얘가 머릿속에서 싹 또 까먹어요.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원가 계산 정리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린 거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요거 연습하시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 요 파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종합원가 계산 절차에서 제조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금액 계산하는 것까지 마무리 다 지어봤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냥 그 다음 판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죠?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비교예요.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자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아까 설명해드린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된 거 더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요, 단기에 투입된 것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었죠, 평균법은.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도 단기 완성 수량하고 기말 제공품 환산량 두 개만 더하면 됐었죠. 선입선출법은요, 거기서 뭐를 빼줬어요? 기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줬죠. 그 다음에 완성품 제조 원가 계산할 때에는 지금 여기 공식으로 보시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아까 계산했던 거 그걸로 복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평균법은 계산이 간단하죠? 근데 원가 정보의 그 효율성은 낮다. 선입선출법은 계산 과정이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 그다음에 회계 정보의 효율성은 높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이것도 회계 원리 때 썼던 내용 그대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해드릴 거는 세무 2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구분해 볼게요. 교재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교재는 136페이지에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그 다음에 4번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 저기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두 가지 파트는 글자로 된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평균법이 무엇인지 뭐라고 설명해놨는지 하고요. 선입선출법을 뭐라고 설명해놨는지 그 내용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제품 제조원가의 계산, 지금 계산까지 다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정리해드렸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비교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시게 되면 공손과 감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조방가 계산에서의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공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좀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공손에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져요. 정상 공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 공손, 불량품이 발생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예측한 범위 이상으로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여기 비정상 공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해 드릴 때 정상 공손은 매출원가 판매된 것으로 계산한다 그랬었고, 비정상 공손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판매한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감손이라는 얘기는 지금 제품화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소실 없어져 버린 것을 얘기해요. 감손의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우리 석유 정유화학에서 10개를 넣었는데 중간에 증발해 버렸어. 그래서 산출된 거 보니까 10개가 아니라 9개만 나왔어. 하나는 줄어든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감손이라고 불러요. 또 거기 우리 주류 술 같은 거 만들 때도 증발되는 것들이 있죠. 증발돼서 아예 제품화가 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감손은 용어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손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물량의 흐름을 맞추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아까 종합원가 계산할 때 그 계산 절차에서 첫 번째 게 우리 물량 흐름을 맞추는 거였었어요. 한번 여기 보시죠. 지금은 기초에 투입된 게 70개래요. 그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게 340개. 그럼 투입량은 410개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완성품은 300개래요. 그다음에 여기 기말재고는 지금 60개라고 말이 주어져 있다면 지금 투입된 거는 몇 개인데 410개인데 지금 완성된 거는 여기 산출량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300개하고 360개 몇 개가 차이 나요? 50개 차이 나죠? 50개 어디로 갔어요? 얘가 바로 공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량 흐름을 무조건 그냥 써놓기만 하면 안 돼요. 숫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왜? 세무 2급에서는 공손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입된 양은 총 410개인데 여기 지금 산출된 양은 공성품까지 포함해야지 410개가 돼요. 그리고 그냥 공성품을 빼놓은 상태에서 계산해 보니까 몇 개가 나왔냐면 360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50개가 뭘까? 그러면 공선이 50개가 있구나. 근데 왜 공선을 갖다가 여기 제조 원가 쪽에 완성품에서만 표시가 되어 있지? 불량품이라는 거는요, 제품이 완성돼야지 얘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량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따지게 되면 완성품은 몇 개라고 표시가 돼야 되겠냐고 물어본다면, 자, 완성품은 총 몇 개예요? 350개요. 근데 이 중에서 공손이 몇 개가 발생했어요? 50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350개하고 여기 60개 더하면 410개 맞죠? 그런데 이 완성품 중에서 50개는 지금 불량품이란 얘기예요. 쓸 수 있는 건 몇 개란 얘기예요? 300개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공손의 개념부터 우선 이해가 되셨으면 시험 문제 질문에서 물어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공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었죠? 그죠?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지금 공손인 50개 수량 중에서 정상 공손은 몇 개이고 비정상 공손은 몇 개예요? 얘가 세무 2급에서 물어보는 정상 공손과 종합원가 계산에서 비정상 공손의 개수를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건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조건에서 어떤 문제를 줬냐면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선입선출법 사용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공손품 중에서 합격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래요. 그러면 합격품이 몇 개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합격품은 지금 여기 공손을 뺀 숫자가 합격품이에요. 그러면 합격품은 몇 개란 얘기예요? 300개란 얘기죠? 그죠? 지금 얘는 다른 거 따지는 거 시점 안 하고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소는 공정에 50% 진행이 됐다면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기말 제공품 공정이 50% 이상 여기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공선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얘도 계산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공선이라는 건 불량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선하고 지금 설명을 해드릴 합격품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선은 일단 얘도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네 번째 단계에서 뭘 줬냐면 공선품 검사는 몇 퍼센트 시점에서 한대요. 80%. 공선품을 검사할 때 공선은 공정의 50% 이상이 발생하면 공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공소품 즉 불량품인지 아닌지는 얘 진행도가 몇 퍼센트일 때 검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80%.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합격품 검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얘는 합격품 검사를 당연히 안 했겠죠. 80%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완성품은 몇 개가 돼 있어요? 이 완성품 여기서 공소는 지금 50개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 합격품은 완성품인 300개만 완성품이 되겠죠. 합격품이 되겠죠. 그죠? 총 350개 중에서 공선이 50개라면 합격품은 몇 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합격품은 300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격품의 수량이 300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정상 공선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합격품의 10%라 그랬죠. 합격품 300개, 10%면은 30개잖아요. 그러면 정상 공선 수량이 30개라고 하면 비정상 공선은 50개 중에서 30개가 합격품이니까 나머지 20개가 뭐가 되겠어요? 비정상 공선 되겠죠.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공손품 검사를 몇 퍼센트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80%.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합격품, 공손품 검사를 50% 시점에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도 합격품 검사 했겠죠? 그죠? 그럼 합격품 검사 해 놓은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합격품을 계산할 때 여기 공소는 벌써 정해져 있죠. 50개. 그러면 합격품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300개하고 얘 60개. 얘도 검사했으니까 얘 60개하고 합치면은 몇 개가 돼요? 360개가 합격품이 되겠죠. 그죠? 이거 검사 시점이 지나갔으니까 여기 불량품인지 아닌지 여기서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10%가 정상 공손이라고 했으니 360개의 10%면 36개죠. 50개에서 정상 공손이 36개라면 비정상 공손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나머지 14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무 2급에서는 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의 수량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물량의 흐름부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냐면요. 제가 여러분 간 다음에 어저께 현재 있는 교재에 이것도 싹 다 집어넣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교재 1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필수 예제 나와 있는 거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에 대한 사례 여기 나와 있죠. 그 사례예요. 필수 예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정상 공선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설명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죠. 얘를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하실 것이고요. 자, 거기 잠깐 화면 봐주세요. 얘는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지금 혹시나 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교재를 볼 걸 대비해서 지금 여기 선입선출법이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선입선출법은요, 지금 여기 완성품 개수가 나와 있죠. 완성품 개수가 몇 개로 나와 있어요? 300개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합원가계산에서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약식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배부율 구하고 배부액 구하는 거, 그게 정식 방법이듯이 얘 종합원가계산 할 때도 선입선출법의 의미는 여기 교재에 공식이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그 방법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그거 이해하려면 되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식으로 결과값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랍니다. 자, 원래 선입선출법이란 의미는 말이에요. 여기 기초제공품이 지금 기말에 전년도 기말에 그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30%만 완성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컨베어 벨트에서 지금 30%쭉 만들어지다가 멈췄으니 나머지 70%만 더 진행이 되면 완성품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완성품에는 이 30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선입선출법으로 쓴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이 먼저 바로 완성이 돼서 70개가 먼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것 중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투입돼서 처음부터 쭉 해갖고 몇 개가 완성이 되었겠습니까? 즉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개수는 몇 개예요? 70개는 기초 거였을 것이고, 단기에 투입된 거에서 완성품이 300개라고 한다면 나머지 230개가 완성품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340개 중에서 완성품으로 지금 가 있는 거는 몇 개가 완성됐냐면 230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겠어요? 나머지는 기말 제공품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공소품이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50개 포함해서 280개가 완성이 돼서 간 건데, 그 중에서 공소품이 몇 개가 나왔다는 뜻? 50개가 나왔다는 뜻.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140페이지에 보세요. 140페이지에서 중간쯤에 합격품과 공선 수량의 계산 그래가지고 거기 검사 시점에서 70개가 먼저 나와 있죠. 그다음 밑에 단기에 투입된 것 중에서 230개가 완성됐다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거 내용을 갖다가 그냥 들어보시고 계산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그냥 완성품으로 300개 계산하시면 돼요. 그 의미가 이런 뜻이니까.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 2급에 포함되어 있는 정상 공선의 그 개수와 그다음에 비정상 공선의 그 개수, 수량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에서 요거 해당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라고 한 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세무 2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가된 것들 설명을 해드렸고요. 1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결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회계 1급 때 배우지 않았던 항목이고요. 여기 지금 세무 2급에서
원가 계산에서 추가된 항목이랍니다. 자, 이것도 교재 보면 또 어렵죠? 교재 보지 말고 제 설명하는 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결합원가 계산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제조 과정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거 한 문제가 더 있네. 결합원가 계산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세무 2급에서 조금 전에 정상 공선 수량하고 비정상 공선 수량 계산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제 문제를 제가 친절하게 또 하나 더 풀어봐 드리려고 여기 지금 설명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해놨네요. 내가 하고도 까먹고 있어. 야, 여기 교재 여러분 143페이지 보세요. 143페이지에 5번 문제 지금 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를 그렇게 주어지고 거기 정상 공선 수량은 몇 개예요? 비정상 공선 수량은 몇 개예요?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화면 보세요. 지금 여기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기초 제공품 수량 제가 여기다가 옮겨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착수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여기 완성품은 몇 개가 나왔다고 됐어요? 완성량은 1200개 이렇게 써놨죠? 개수가 맞나? 400개, 2000개. 자, 봐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물량 흐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공산품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입된 거는 2000개예요. 근데 완성품만 계산하게 되면 문제에서 완성품은 1200개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500개라고 했어요. 두 개만 합치면 1700개잖아요. 물량 흐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나머지 300개는 뭐란 뜻이에요? 공산품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공산품의 개수를 이렇게 바로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산품이 몇 개가 나왔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공산품 300개 중에서 여기 공선 수량은 정상 공선은 몇 개고요. 비정상 공선은 몇 개예요.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상 공선이다, 비정상 공선이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상 공선 수량은요, 정상 공선 수량은 합격품의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죠. 자, 여기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검사 시점 통과 수량의 10%라고 나와 있죠. 검사 시점 통과 수량의 10%가 정상 공선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검사 시점은 언제인데요? 검사 시점은 50%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 검사를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 지금 50% 넘었죠. 그럼 얘도 검사했겠죠. 그럼 여기서 합격품은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선품 수량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럼 합격품은 몇 개가 되겠어요? 얘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합치면 공선품이 몇 개가 됩니까? 공선품이 아니라 합격품 1700개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정상 공선의 수량이 검사 시점 통과 수량이 10%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1700개에서 10%면은 170개. 300개 중에서 170개가 정상이라면 나머지 130개는 비정상이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문제 좀 바꿔볼게요. 왜? 그게 재밌잖아. 이번에는 검사 시점이 80%일 때 검사를 한대요. 그럼 얘는 기말 제공품은 검사 대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얘는 지금 합격품 수량 포함이 될 수가 없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자체 대상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 합격품 수량은 몇 개였겠어요? 간단하잖아. 위에 것만 하면 되니까
1200개가 완성품이었겠죠. 그죠? 합격품이었겠죠. 여기 10%면 몇 개가 정상이에요. 정상 공소는 120개가 될 거고 300개 중에서 나머지는 비정상 공소이었겠죠. 180개. 이렇게 검사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품의 숫자가 바뀌어요. 되셨죠? 맨날 그래 요즘은 다 이렇게 녹화해 놓는다고 나도 이제 배짱이야. 이해 못하셨으면 또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 유튜브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파트 결합원가 계산인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가 계산의 마지막 파트가 여기 보시게 되면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우선 결합원가 계산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거는요, 대표적인 그 업종이 정유업이에요. 즉, 원유를 사서요, 어떤 화학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똑같이 되다가 여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분리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투입 시점부터 여기 분리가 되는 분리점까지 뭐든지 처리하는 과정 동안에 원가가 발생하는데 그 제품이 분리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갖다가 결합 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품이 휘발유가 됐든지 분리점에서 구분돼서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사실은 밑에 그 원유의 찌꺼기가 그 뭐예요? 아스팔트 만들 때 쓰는 거 콜타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콜타르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제가 어저께 이거 만들다가 이거 콜타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왜 엿같이 생겼는데 검은 거 있죠. 이거 몇 살 때야? 1970년대 한 중반쯤에요. 제가 안양이라는 곳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안양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 근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스팔트로 다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가 도로를 갖다가 놓는데 요즘은 여기 우리 포장도로 놓을 때 그 콜타르하고 자갈이나 모래하고 섞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콜타르로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다니기는 되게 좋은데 더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걔가 엿처럼 돼요. 이게 다 이게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나무 꺾어가지고선 그거 동그랗게 뭉쳐요 손으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뒷담 많이 맞았는데 그거 해갖고서는 참 차가운 물에 다시 이렇게 휘저으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럼 딱딱해지겠죠 돌처럼. 그거 뭐 하겠어요? 여학생들 머리 치면서 띵동댕 하고 놀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콜타르인데 지금은 이거 검정 그 콜타르하고 자갈 조그만 거하고 모래들 섞어서 도로를 놓기 때문에 되게 탄탄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4개로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 그나마 이 3개로 나누는 것도 별 쇼를 하면서 제가 어저께 만들어 놨는데 왜냐면 여기 우리 원가 계산에서 세모입의 마지막 파트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하면서 옆에 있는 이거 파워포인트로 자료 다 처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결합 원가란 뭐다? 이렇게 분리점에서 제품이 나누어지기 전까지 들어간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합 원가라고 불러요. 자, 보시죠. 이렇게 결합 원가가 20만 원이 발생했었고 휘발유가 등유가 경유가 이렇게 생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얘를 이제 판매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여기 휘발유는 얼마에 판매가 되느냐면 10만 원에 판매가 된대요. 등유는요 8만 원.
그 다음에 경유는 7만원. 그럼 예를 들었어요. 얘를 다 팔면 지금 여기 25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 팔면 내가 이익이 나겠어요? 손해가 나겠어요? 여기 판매 가격에는 물론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 발생한 이 20만원 얘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서 여기 판매 가격이 10만원, 8만원, 7만원 이렇게 결정됐을 때 여기 앞에서 발생한 이 원가, 결합된 원가를 휘발유에다가도 등유에다가도 경유에다가도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익을 붙여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20만 원을 갖다가 휘발유에다가는 얼마를 배분할 것이며 등유에다가는 얼마를 배분할 것이며 경유에다가는 얼마를 배분할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똑같아요. 비례법이에요.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휘발유에다가는 얼마를 배분해요? 전체 금액이 얼마니까 25만원이니까 25만원 분의 10만원. 그럼 여기 계산식 제가 써놨죠. 여기 계산식 20만원 결합원가를 휘발유에 배분할 때는 여기 25만원 분의 10만원. 그 다음에 등유는요 25만원 분의 8만원. 그 다음에 경유에는 25만원 분의 7만원. 이렇게 하면 이 옆에 금액들이 이렇게 원가가 배분이 됐죠. 원가 지금 얼마를 배분했던 거예요? 이 20만원을 이렇게 배분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휘발유는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8만 원에 팔면 되겠고, 등유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14만 4천 원에. 경유는요 12만 6천 원에 팔고, 결국은 상대적 판매 가치에 의해서 이 결합원가를 배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5만원 두 가지 금액 합친 금액이 여기 쭈룩 다 나오죠. 있어요? 어려워요? 지난번에 그 제조원가 배분하는 거,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결합원가는 별반 계산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근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얘는 지금 여기 앞에서 여기 판매 가격으로 배분한 거죠. 판매 가격을 비례해서 여기 원가 결합원가를 배분했기 때문에 여기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판매 가격으로 분했다. 근데 얘를 갖다 배분하는 방법이 순 실현가치법도 있대요. 순 실현가치법은 뭐예요? 자, 봐요. 여기 판매 가격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별반 다르게 없이 판매 가격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휘발유를 10만원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5천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9만 5천원만 들어오겠죠. 그죠? 앞에서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순실현가치가 9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유도 8만원에 팔려고 했더니 8만원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4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더란 말이죠. 그럼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7만 6천원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경유를 판매할 때 7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비용이 1,000원이 발생한대요.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6만 9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여기 실제 순실현 가치는 24만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용이 여기 만원이 발생하니까 얘를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순실현 가치에 비례해서 원가 20만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위하고 똑같아요. 다만 기준이 판매 가격이 아니라 뭘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순실현 가치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24만원이고 휘발유에다가는 9만 5천원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옆에서 설명해 놨던 것처럼 여기 20만원을 갖다가 24만원 분의 9만 5천원, 24만원 분의 7만 6천원, 24만원 분의 6만 9천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죠. 그걸 판매 가격에 더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따가 규제 잠깐 볼 때 나오는 거 여기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순실현가치법과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대한 내용 일단은 계산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결합원가에서 구분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결합원가는 크게 등급별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연산품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연산품이라는 건 지금 옆에 설명드린 거 여기 상대적 판매 가치법 하고요. 여기 순실현 가치법 얘가 연산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다는 말이죠. 자, 연산품에선 특징을 볼게요. 연산품이라는 것은 정유업에서 원유가 동일 공정에 의해서 다른 종류로 지금 이렇게 제품이 나왔죠. 이런 걸 갖다가 연산품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급별 원가 계산은 뭔데요? 등급별 원가 계산은 보통 여러분들 저는 술이 생각이 나는데 술 보면은 정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희석이 된 게 더 정제가 많이 돼서 양은 줄어들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쌀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누룩으로 걔를 먼저 술을 만들게 되면 걔가 막걸리가 되죠. 그죠? 막걸리가 됐다가 그 막걸리로 나온 걸 또 정제를 해요. 그러면 막걸리가 처음에 10병이 나왔다면 10병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3병밖에 안 나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 정종 같은 거라고 부르고요. 걔를 갖다 또 정제를 해서 한 병으로 만들게 되면 걔가 예를 들어서 소주가 된다고 치면 걔는 한 병밖에 안 나와. 막걸리를 만들면 10병 나오는데 정제가 많이 된 소주를 갖다 만든다 그러면 한 병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아리를 거꾸로 뒤엎어갖고서는 군불 떼갖고 계속하면 걔가 증발되면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술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만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등급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선 연산품부터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연산품은 주산물, 부산물, 여기서 지금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제품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여기서 주산물, 부산물을 따져보라면 뭐가 주산물이고 뭐가 부산물이고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판매 값어치가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산품, 그다음에 부산물, 주산물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주로 이 연산품 가게에서는 정유업, 낙농업, 그다음에 정유업. 그 정유업은 소 있죠. 소 한 마리 두들겨 잡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를 갖다 분리할 때 거기 안심도 나오고, 여러분 뭐 좋아해요? 안심도 나오고 등심도 나오고 내장도 나오고 소는 버릴 게 없다죠. 사골도 나오고 다 나올 텐데 어떤 게 주산물이고 어떤 게 부산물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냥 제품으로 그냥 상품으로 팔릴 것 뿐이지 가격이 좀 낮다 뿐이지 소를 잡을 때 소를 잡는 주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 나오는 거 다 쓰려고. 그래서 이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연산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산품의 특징은 동일 공정에서 다른 종류가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정유업을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별 제품으로서 여기 구분이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유를 갖다가 지금 공정 제공하기 전에 지금 걔가 원유가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로는 모른단 말이죠. 똑같이 소 잡을 때 걔가 안심이에요, 등심이에요? 그것도 모르죠. 그냥 걔가 그냥 하나씩 발라져서 나올 때, 그다음에 원유가 여기 공정을 통해서 분리가 돼야지만이 그때 개별 제품으로서 구분이 될 뿐이지 분리점이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연산품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실 때는 연산품은 동일 공정을 통해서 다른 종류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연산품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등급별 원가 계산은요, 품질, 모양, 크기 다 다르대요. 아까 얘기했던 양조업이 대표적인 얘기라는 뜻이고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도 똑같이 동일 공정은 똑같은데요. 근데 제품이 나올 때도 동일 종류의 제품이 나오더란 얘기죠. 술은 술이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요게 등급별, 그다음에 연산품 요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주산물하고 부산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물이라는 거를 갖다가 부산물은 이런 게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연어를 잡았어요. 연어를 잡았는데 연어를 잡은 목적이 그 생선을 갖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어의 알이 생겼어요. 그 연어의 알도 판매할 수 있죠. 그럼 연어를 잡는 목적이 그 고기를 쓰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연어 알, 게를 쓰기 위해서일까? 결국은 고기를 쓰기 위해서 썼는데 부산물로 뭐가 생긴 거예요? 알이 생긴 거야. 근데 얘도 두 개 다 저기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산물인 경우 판매 시점에서 그냥 자비익으로 쓸 수도 있고요. 생산 시점에서 재고자산으로 여기 우리가 판매되는 매출원가 있잖아요. 매출원가를 갖다가 차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자, 이 부산물이라는 것은 주산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뿐이지 부산물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건 똑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작업 폐물, 이 작업 폐물은 지금 대표적인 게 나무를 갖다가 톱으로 썰게 되면 거기 톱밥이 나오죠. 톱밥은 작업 폐물이라고 부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톱밥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가구만 파는 데 가시면은 MDF라는 게 있답니다. 그 MDF 책상, 의자, 책장 만들 때 거기는 우리가 버리는 그 많은 장들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 있죠. 걔네들을 갖다가 잘게 분쇄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모두 들어가요? 톱밥이 들어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용 접착제 있죠. 걔를 섞어가지고 고온과 고압에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튼튼하기로 따지면 끝내주게 튼튼해. 근데 취약점이 있어. MDF 그렇게 톱밥이라든지 나무 부스러기로 고온 고압에서 압축해서 만드는 것 때문에 가격은 되게 싸요. 보편적으로 튼튼하기도 하고. 근데 물만 닿았다면 얘가 불어 터져. 그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화학 성분의 접착제가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가구 싸다고 MDF 제품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많이 유해하고 알러지 반응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들 선택하실 때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천연 원목 가구를 많이 사용하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나무로 만든 뭐 평양나무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쓰게 되면 원목을 쓰게 되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향이 있어요. 그게 사람 인체에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MDF 제품하고 원목 제품하고 구분할 때 얘가 바로 톱밥으로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데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작업 폐물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부산물하고 작업 폐물 용어를 구분할 줄 아시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철 같은 거, 철근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런 거 막 또 자르면 거기 철 쇠밥 부스러기들 나오죠. 그것도 작업 폐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는 다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140페이지에 결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결합원가의 개념, 연산품과 연산품 원가 계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141페이지에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여기 두 가지 설명은 해드렸죠. 상대적 가치법, 그다음에 순실현 가치법, 이거 설명해드렸죠. 자, 중간에 물량기준법이 있는데 여기 한번 잠깐 더 봐주세요. 물량기준법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요거 상대적 판매 가치법으로 지금 여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배분했던 것 뿐이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휘발유가 리터로 나왔다고 칠게요. 얘가 몇 리터가 나왔냐면 100리터가 나왔어요. 100리터
그 다음에 등유는 50리터 나왔대요. 그 다음에 경유는요 30리터 나왔대요. 그러면 총 몇 리터예요? 총 180리터죠. 자, 얘는 지금 제가 가격으로 하지 않고 여기 부피인 리터로 했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저기 배분할 때 아까는 판매 가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물량인 리터 부피로 했다면 20만원 곱하기 180분의 100, 20만원 곱하기 180분의 50, 바로 또 요걸 사용한단 말이죠. 요게 뭐다? 물량 기준법.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해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길이로 해도 되고, 그렇게 단위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수량, 그 다음에 중량, 부피, 면적, 이런 걸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물량 기준법이랍니다. 별반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 들어가는 배분 하는 방법이 요걸 물량으로 한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1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4번에 부산물, 작업 폐물 설명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에 연산품 원가 계산하고 등급별 원가 계산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 비교되는 내용만 읽어보시면 결합 원가 계산까지 세무 2급에서 원가 계산에 대한 마지막 파트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거기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부터 내용들 천천히 한번 다시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 142페이지에 확인 예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서부터 거기 총 몇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55문제 나와 있네요. 55문제에 대해서 시간 되시는 대로 천천히 복습하면서 이걸로 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들은 저한테 풀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원가 계산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